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자기만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물러날 것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른바 윤심과 부동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이 된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인 와그너 그룹 수장이 바흐무트를 포위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를 몰랐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만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직접 한 발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대선 승리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이 전혀 문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대표는 조문은커녕 끝내 모른다고 유족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러면 성남 시민은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 뿐인데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은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지고 또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오히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일부 강성 당원들이 모여 수박 모양 풍선 터뜨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당원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비명계를 배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수박에 비유하며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거칠게 항의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서며 비명계를 겨냥한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당무 감사 평가에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지도부 선출 때도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공천과 관련이 없고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남게 됐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안이 있다.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 공천안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이 정책이 아닌 한 정치인을 위해 나서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며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지도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이재명 대표 거취 결단 압박에 대한 수위도 높였습니다. 당대표를 일단은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과 내홍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40%대 지지율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5%포인트 급락하면서 30%대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수도권 전체에서도 여당에 크게 밀렸습니다.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론과 견제해야 한다는 심판론 사이 격차도 지난해 12월 조사에 비해 확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추가 영장 청구까지 진행될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더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극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를 포함해 민주당 내홍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박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요청하는 당원 청원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청원 취지에 언급된 여러 주장은 청원 요건에도 맞지 않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미국 행보 기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등 소속 의원 15명의 명의로 특검 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크게 3가지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관련 의혹과 대장동 사업자금, 개발 수익 불법 의혹, 그리고 천화동인 3호 소유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기간은 150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번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 방해이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공무원 관계에 있는 김만배 일당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게 되는데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 조사하라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다며 이는 민주당 하나뿐이라 사실상 특별검사를 이 대표가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반 득표를 통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짓겠다는 김기현 후보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경쟁 주자들 사이 사활을 건 여론전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유지해온 김기현 후보는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예비 경선 문턱에서 좌절한 윤상현, 조경태 의원까지 모두 하나 연대와 포용, 탕평의 이른바 연포탕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었던
전우드리기도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전당대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하나 되는 국민의힘. 추격자 입장인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1주년 성명서를 내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점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해 거친 공세를 퍼부어온 당내 친윤 그룹을 향해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까? 천하람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들에 빗대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네 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병태로 끝나지 않도록.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가던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는 천하람 후보를 향해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보수 지지층 표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공안의 전문가 아닙니까? 공안부에서 여러 훈련과 작업들을 거친 사람인데 그 천하람 후보의 발언 구석구석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민의힘 역대 최대 규모인 당원 8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율에 따른 후보들 간 유불리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후보들 간 치열한 여론전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펼쳐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이제 결승선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그동안 판세를 흔든 주요 장면들을 강진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당권 도전이 유력시됐던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새해 초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지도부 입성에 대한 당 일각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친윤주자 난립을 막기 위해 주류그룹 내에서 김기현 후보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적잖았습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하지만 파열음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과 여권 핵심의 갈등이 저출산 대책을 고리로 표출된 겁니다.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전격 해임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고 여권 핵심을 향해 날을 세우자 여당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심하던 나 전 의원은 결국 선당후사하겠다며 뜻을 접었습니다.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당 지지층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나 전 의원의 중도 퇴장은 안철수 후보에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 측 선거 전의 핵심 키워드였던 유난연대란 표현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중진 의원들을 누르고 4강전에 안착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강성 보수당원의 표심을 놓고 김기현 후보와 신경전을 벌이는 황교안 후보 역시 안개 속 판세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가세했습니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겨루는 당권 잠룡들의 진검승부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오는 8일 최종 승자가 가려질지 아니면 결선에서 또 한 번 1대1 맞대결이 펼쳐질지에 쏠려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 역점 과제로 추진되는 연금 개혁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요.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연금 개혁도 표류 위기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입법에 참고하도록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 논의에 집중해왔습니다. 많이 얘기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에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통합을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 여야가 구조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흐름이 틀어진 겁니다. 구조개혁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여러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달라고 요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를 내고 받는지가 거론되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자문위 활동도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발제하고 또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국회는 다음 달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늘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구조개혁은 외국에서도 10년 걸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는 더딘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79조 6천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국민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연금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부의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가 미국 태국군과 연합 상륙 훈련을 했습니다. 상륙군 440여 명과 장갑차 14대, 항공자산 12대 등이 대거 투입돼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KAAV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으로 전진합니다. 다국적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가 미국, 태국 연합군과 결정적 행동, 그러니까 해안 상륙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훈련은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고속 고무보트, IBS를 타고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수색대원들이 정찰 작전을 펼치고 미군 F-35 전투기 2대와 태국군 F-16 전투기 2대는 적 해안을 초토화하며 상륙작전 발판을 마련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후방으로 침입한 미 공수부대가 적을 교란하자 마침내 바다에서 대기하던 함정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해안을 향해 질주합니다. 항공자산 어무 아래 장갑차에서 내린 연합 상륙군들이 함성을 내지르며 돌격하고 이어 도착한 상륙정에서 자주포 등도 내리면서 해상 침투는 마무리됩니다. 다국적군이 무력 분쟁 발생 지역에서 분쟁을 종식하는 과정을 숙달하는 이번 훈련엔 한국과 미국, 태국의 상륙군 440여 명과 함정 5척, 장갑차 14대, 항공자산 12대가 동원됐는데 우리 해병대가 이런 대대급 연합 상륙 훈련을 한 건 5년 만입니다. 국내외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 있어도 임무를 완수하는 해병대다운 높은 전투를 갖춰 항상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The skillful way that these three countries that we operated and we executed this today just shows the strength of our partnership and shows that again, though we speak different languages, we're all able to come together with our common bonds in pursuit of a common goal.
해병대는 코브라 골드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연합 정글 수색 훈련과 기동 사격 훈련을 하고 현지 학교 건축과 한국어 교실 개설 등 인도적 민사 활동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퇴근길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여성은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다른 승객이 항의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빨간 외투를 입은 여성이 지하철 역사 밖으로 경찰에 붙들려 갑니다. 여성이 있던 지하철 플랫폼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37살 여성 A씨가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쪽에 구급대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만 봤어요. 저희 근무하는데 안으로 뭐 들어와서 그러진 않을까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승객들과 영무원들에 제압된 뒤 곧바로 경찰에 넘겨진 A씨. A씨는 다른 여성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줄여달라고 항의하자 격분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길 승객들을 가득 태운 열차 안에서 일어난 때 아닌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철도경찰은 A씨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안정제와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A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쯤 서울 세곡동에 있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9개 동이 모두 타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부가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7일 경기와 마스크 일부 착용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주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10,000명대, 완연한 안정세입니다.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심각을 유지하던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점은 WHO 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유력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낮춥니다. 2급은 격리 의무가 있지만 4급은 없고 확진자 발생 전수조사 없이 표본 감시만 하면 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의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상 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1,000여 개로 우선 조정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11.5%인 현재 상황을 고려한 걸로 1,000여 개로 줄여도 현재 발생하는 수준의 4배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어 개학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10년 사이 2.4배나 증가했습니다.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예방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체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남학생은 17.5%, 여학생은 9.1%였는데 10년 전보다 각각 2.6배와 2.2배씩 증가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심내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합병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생긴 비만은 성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만 청소년이 증가하는 동안 성인 비만도 늘어 19세 이상 남성의 경우 거의 절반이 비만일 정도가 됐습니다.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 세울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 등과 함께 대책 마련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겪을 확률을 낮추려면 어릴 때부터 운동과 바른 식습관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체중 감량을 하기 어려운 비만 청소년은 병원 진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치매, 빠른 예측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치료제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수명이 들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치매 극복을 모색해보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치매. 하지만 치매는 아직은 걸리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다음에 인지 활동을 열심히 하라.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머리 나쁘지 않은 뭐 술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하지 말고 어릴 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치매를 조기 예측과 예방을 통해 극복해 보자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에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술 대회에서는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나라 안팎 연구의 흐름이 공유됐습니다. 또 뇌의 인지기능 감소를 막는 특정 물질 개발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특정한 무슨 어떤 기관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랑스럽죠. 미국 FDA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를 2번째 신속 승인한 상황.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 복지 중심의 정부 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조선대학교에 있는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매 고위험군 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복지 정책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앞으로는 주로 이런 치매 극복을 위한 의료 정책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아시안 치매 연구 재단을 중심으로 치매 산업과 치매 연구의 중심이 됐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치매는 우리나라의 경우 65살이 넘으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학술 대회는 치매를 예방해 걸리는 시기를 늦추는 것에서 나아가 이겨보자는 열기로 가득한 토론의 장이 됐습니다. 치매 극복! YTN 김범환입니다. 챗 GPT가 불과 몇 초 만에 자기소개서를 써내고 영문 이메일을 작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만 우리 토종 기업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서비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연구 분야에 2조 원을 투자해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글로 핵심 내용만 입력하면 당장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업무용 영문 이메일이 완성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력을 넣으니 문과인저도 단 몇 초 만에 개발자 직군에 적합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제출해서 합격할 수는 없겠지만 형식을 참고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NS 광고 문구와 제품 소개글까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합하지만 결과물을 맹신하는 건 금물입니다. 아직까지 AI 모델들이 완벽하거나 또 완전히 윤리적이진 않습니다. 사실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한다거나 또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AI를 실제 자신의 업무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들끼리 수다를 떱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아리엘은 자신들끼리 대화하면서 5분 만에 10만 건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코끼리 대화를 하다가 답변 못하는 질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어봇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AI한테 뭔가 물어봤을 때 답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데이터들을 봇끼리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챗 GPT가 주목을 받기 수년 전부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온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초기의 R&D 단계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드려야 하느냐가 지금 숙제이고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10대 초격차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스타트업 1000여 곳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대한민국 비전과 정책 과제를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 열린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미래 변화 동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전망을 바탕으로 올바른 국가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인구 감소와 지대 축으로 인한 혁신이 정체돼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라도 길고양이 42마리가 붙잡혀 제주 본섬으로 반출됐습니다. 쥐를 잡으라고 데려온 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뿔새오리를 사냥했기 때문인데요. 섬 생태계를 침범하는 외래종 문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마라도에서 도착한 배에서 길고양이 42마리를 실은 트럭이 내립니다. 고양이들을 안정시키고 탈출을 막기 위해 트럭 위로 회색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된 길고양이들은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준비됐다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시더라도 외형적으로 지금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은 없거든요. 그럼 건강한 애들은 합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길고양이들이 마라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이송되는 이유는 천연기념물이자 전 세계적으로 6,000마리밖에 없는 뿔새오리와 공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고양이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뿔새오리 4마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서 공존해주면 최상의 방책이지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분리하는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뿔새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일방적이고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마라도 길고양이 이주를 통해 비슷한 문제의 경우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행정에서라든지 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 더 어떤 신중하고 좀 더 생명을 좀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마라도 길고양이들이 이곳 임시보호시설로 이주하게 된 원인은 뿔새오리를 공격한다는 추정 때문입니다. 앞으로 길고양이가 빠진 마라도와 뿔새오리의 생태를 정확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휘자 정명훈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등장하는 콘서트가 열려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상급 기량을 뽐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파리 오페라 발레도 내한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단 475주년을 맞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독일 관현악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립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는 정명훈, 여기에 세계적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하는 보기 드문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이, 2부에서는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과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이 펼쳐집니다. 첫 투어를 한국에서만 6번 연주하러 왔을 때는 게 올 수 있었다는 게 벌써 우리 음악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2009년 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뵙고 운이 좋게 선생님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항상 저랑 같이 연주해주고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지난해 12월 낙상으로 지휘봉을 잡지 못했던 오스모 벤스케 서울시향 전 음악감독이 회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개정판을, 30일과 31일에는 오리지널 버전을 연주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슈빌리와 엘리나 베헬레가 각각 협연합니다. 1669년에 창단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최정상급의 명성을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 지난 93년 이후 30년 만의 방한인데 이번에도 낭만주의 발레 대표작인 지젤입니다. 발레단에서 최고 무용수인 에투알 박세은은 출산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대신 발레리나 강호연이 무대에 섭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40대 동갑내기 작가가 기존 상식을 뒤집는 기발한 조각을 동시에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뚱뚱한 콜라캔으로 현대인의 다이어트를 비꼬고 또 야구 헬멧을 쓴 전투적인 직장인 모습 등 세태를 풍자하는 유머 감각이 번뜩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하얀 털의 고릴라 로봇이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나이스입니다. 저는 이모노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에서 작가가 직접 조종한 것입니다. AI 맹신 풍조를 비꼰 퍼포먼스입니다. 모델 출신으로 한때 개그맨을 꿈꿨던 작가는 퍼포먼스와 조각 연작으로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부풀어진 콜라캔으로 다이어트 콜라의 허상을 꼬집고 육중한 돌덩이 표면에 가볍다고 적어 무게를 덜어내는 듯한 착시를 줍니다. 논리적 체계를 가볍게 흔드는 유머는 작업에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논리정연하게 만들어진 틀을 살짝 비틀고 유머를 개입시켜서 약간 파괴를 시키면 거기서 발생하는 웃음과 유머가 주는 환기하는 힘을 작업에 이제 끌어들이고요. 황금빛 넥타이를 메고 청동 헬멧을 쓴 조각들이 좌대 위에서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휴대전화에 열중하는 낯익은 직장인 모습이지만 헬멧과 타이츠, 뱅글뱅글 도는 받침대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는 튜브, 공기가 빠지면 가라앉듯이 욕망도 한순간에 사라질 환상임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하트 모양의 튜브 위에 느긋하게 누워 소나트를 보내거나 반려묘와 함께한 순간 하나같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은 약간 즐거운 상상을 하면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갑내기 두 조각가의 일상을 비튼 작품들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주며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장애인들은 스포츠와 레저 등 취미 활동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센터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육상부 선수들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기온도 낮아서 외부에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 오늘은 실내 활동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이 아니라 먼저 볼링으로 몸을 풉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볼링을 했다는 선수들. 모처럼 볼링 실력을 아낌없이 뽐냅니다. 일단은 볼링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메달 따갔는데 너무 재밌었고 일단은 한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포 스트라이크 한 번에 그냥 6점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볼링장 옆에서는 탁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랠리가 이어지고 강 스매싱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장애인들이 운동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무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런 가상현실에서 조금의 움직임만으로 이제 운동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대상자분들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하는 부분이 커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즐겁게 시범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스포츠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센터는 인천과 충남 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등 3곳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와 레저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WBC 대표팀이 결전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SSG 2군과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최정을 제외한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점검을 마쳤는데요. 이강철 감독은 이제 연습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SSG 야수 사이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김광현과 이지영이 등장하고 국가대표끼리 공격하고 수비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실전을 앞두고 SSG 2군과 치른 연습 경기. 10번까지 타선을 꾸린 이강철 감독은 투수들을 두 팀으로 나눠 차례로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호주전 출격이 유력한 선발 고영표는 3이닝 무실점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동구장 오면서 더 확실히 날씨가 건조하지 않아서 그 공인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저한테 던지는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그 폼을 좀 유지해서 이제 실전이니까 준비 잘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식 평가전만 뛸 수 있는 김하성과 에드먼은 경기 전 구창모와 원태인을 상대로 라이브 배팅을 하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치 히터인 에드먼은 왼쪽과 오른쪽 타석에 번갈아 서며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습니다. 최종 점검을 마친 이강철 감독. 그라운드에 전사가 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뭐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습은 끝났고 이제는 실전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과 감동을 드리고 정말 준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담금질을 마친 WBC 대표팀은 이제 결전지 일본으로 떠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가 결국 러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은 바흐무트를 포위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철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바흐무트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8개월째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도 병력 손실이 심각합니다. 그 사이 7만여 명이 살던 도시는 4천여 명만 남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Вони вже Артема, у мене там квартира в Артемовській, на 8-му участку. Уже немає. А я всю жизнь робив, щоб заробити квартиру. Ти розумієш? Я вже нічого не боюсь. Я боявся, як мені було 14 років. А мені вже 70, 7 внуків. Ти представляєш, дорогой мой? 우크라이나 군이 바흐무트를 드나들 수 있는 도로는 이제 한 곳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군에 포위된 겁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병력을 철수하라고 협박했습니다. Они бьются, но жизнь их под Бахмутом коротка. День-два. Дайте возможность им покинуть город. 바흐무트는 도네츠크주의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비안스크로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바흐무트에는 현재 5,000명에서 10,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주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바흐무트에 지원군을 증파해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손에 넣으면 최근 반년 만에 최대의 전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치른 막대한 병력 손실만큼의 전략적 가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이미 요새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서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전선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서부 브란스크주에서 발생한 교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령 발동 요구에 대해선 이는 러시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아직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단 입장에서 열심히 뛰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연대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잘 싸워줘갖고 앞으로 계속 힘든 경기 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매표소 앞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대부분은 오빠 부대의 여학생들. 학생표는 이미 매진됐고 어제부터 미리 매표소에 와 밤을 꼬박 샌 학생들도 많아. 한 6시 반쯤 왔거든요. 어젯밤 9시 와가지고요. 계속 기다렸어요. 추워 발발 떨면서. 선수들이 도착할 때마다 오빠 부대의 열성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환호와 응원 열기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푹 달아올랐습니다. 국내 농구 사상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허재. 컴퓨터 가드 이상민이 별 중에 별로 뽑혔습니다. 전희철의 손을 떠난 공이 바스켓에 그대로 꽂히며 승리의 1등 공주는 역시 우지원이었습니다. 오빠 스타들이 총출동해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는 이 경기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볼을 잡는 순간요, 이건 꼭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또 왔고요. 2년 넘게 고대한테 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전승 우승을 하고. 역시 고려대와 연세대의 승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장훈과 현주엽의 자존심 싸움에도 농구팬이 몰려들어 농구대잔치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 동원됐습니다. 경기 종료 1.4초 전 명승부는 시작됐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 교통량을 통해서도 봄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나리들 차량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난 겨울 동안 많아야 400만 대 후반대에 머물던 교통량이 3월의 첫 주말인 오늘은 520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정오 무렵으로 내다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속도로는 한산합니다. 정체가 없어서 지도상에 초록색 수월 구간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지방 방향 정체는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차츰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 와봤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의 4고 구간인데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서하남 나들목 부근은 끝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어진 채 서 있는 하얀색 승용차가 보이고요. 또 사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텐데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 지점을 제외하면 이 밖의 구간에서는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 살펴지지 않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시구간의 정체가 증가하는데 잠원에서 서초까지 오늘 첫 정체가 살펴집니다. 아직 경기권 지나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북천안 일대도 마찬가지로 과속에만 유의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최대 정체 시간에 북천안 일대 지나기 가장 힘겹겠고 영동고속도로 역시 경기권인 양지 일대 불편하겠습니다. 안전티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한낮엔 봄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농도가 나쁨이고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특히 강원 동해안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1.8도, 청주가 1.7도, 대구가 1.5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춘천과 청주가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광주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